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력 때문에 인생이 바뀐 한 여성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얄미운 시모와 그보다 더 얄미운 신우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밖에 나오지 못해 가방끈이 짧았던 저가 얼마 전 에르메스 버킨백을 2개 정도 샀습니다. 이번에 여윳돈이 생기면서 샀네요. 사업을 하는지 묻는다면 회사 생활을 한 적도 없고 장사를 한 적도 없는데요. 알고 보니 인생은 정말 한방이라는 거였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옛말에 가난한 집이 집 가운데가 찢어지게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적에 철없는 시절에 잘못된 남자를 만나 임신해 20살 때 애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엄마는 제게 등에 업고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엄마가 칼국수 가게에 나가서 저녁을 칼국수로 때웠던 기억이 납니다. 대구시장 통해서 칼국수를 파는 엄마는 주말과 명절에도 일하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봐줄 사람이 없어서 옆집 아주머니가 저녁까지 돌봐주다가 어둑해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만 원 정도 받고 저를 보살펴 주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아줌마가 못된 사람이라서 저를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매일 썩은 과자만 먹으라고 했어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못 먹고 그렇게 커서 키가 지금도 153밖에 안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가난하게 낳은 죄지.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면 엄마가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미안해요. 나 어차피 졸업하고 엄마 칼국수집에서 일을 도우려고 했거든.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제 평생의 배움이 중학교로 끝나는 걸 생각하니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에는 바쁜 엄마가 참석하지 못했고 그 후 혼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식 다음 날에는 앞치마를 착용하고 곧바로 엄마의 가게에서 서빙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어린 나이에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던 나를 보면 주변 상인들은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애가 어른을 도와서 학교도 안 다닐 거면 그만큼 못 된다.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그래야 엄마처럼 힘들지 않을 거야. 남의 아이를 신경 쓰느라 우리 딸은 부잣집으로 시집 보낼 거고 힘들게 일 시키지 않을 거야. 엄마는 항상 상인들이 걱정하면 그렇게 대꾸하셨어요. 여자는 여자가 많이 배워도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고 무조건 시집을 잘 가서 팔자를 고치면 된다고 했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주입식으로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언제부터인가 공부에 미련을 버리고 무조건 남자를 잘 만나자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솔직히 중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집에 진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죽어도 엄마랑 둘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2살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엄마가 하는 칼국수집을 물려받아서 평범하게 장사나 하면서 살 운명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칼국수집에서 평소처럼 서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왔더니 칼국수를 종류별로 무려 3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한 사람이 3그릇을 먹기엔 양이 좀 많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혼자 다 드시실 거예요? 네, 아침부터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한 그릇 드시고 또 시킬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걸 남기면 그쪽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러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먹방을 찍듯이 칼국수를 후루룩 먹어 제꼈더군요. 살면서 칼국수를 그렇게 빠르게 많이 먹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한 그릇 먹는 속도로 칼국수 3그릇을 순식간에 비우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오, 잘 먹었어요. 3그릇 다 먹었어요. 아, 네, 정말 잘 드셨네요. 몇 년째인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먹는 모습 좋은 분은 처음 봤어요. 이제 그럼 저랑 사귀면 되는 거겠네요. 그럼요. 저를 언제 봤다고 자꾸 그러시나요? 오늘 방금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칼국수집에서 일하는 여자라도 다짜고짜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는 남자가 좀 어색하죠. 첫눈에 안 좋게 보였다는 말이라니요. 사실 제가 학교는 중학교에서 밖에 안 나왔지만 나름대로 대구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자라왔어요. 엄마가 워낙 미인이셨고 아버지도 훈남이셨다고 듣더라고요. 부모님 유전자를 물려받아 이렇게 한가인과 닮은 꼴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에 대해 고백도 나름 꽤 많이 받았지만 저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때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화장도 하지 않고 다녔어요. 면티에 바지 차림으로 그렇게 다녔는데도 남자들은 끊임없이 다가왔어요. 그 남자가 다가오는 것도 그냥 다른 남자들처럼 들이대는 거라고 생각해서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칼국수 값이 얼마냐고만 대답했는데 그 남자는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 100만 원 수표를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100만 원의 거스름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충전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 돈에서 칼국수를 먹으러 올 때마다 조금씩 까세요. 다 까이면 다시 100만 원을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별로 미친 놈이 다 있다고 그냥 무시하고 말했죠. 그 이후로 남자는 매일매일 칼국수를 먹으러 오는군요. 이번에도 오실 때마다 3그릇씩 시키는 바람에 좀 놀랐습니다. 남자는 오실 때마다 칼국수를 깨끗이 비우고는 제게 윙크를 하고 사라졌어요. 두꺼비 같이 생긴 남자는 계속해서 칼국수를 3그릇이나 먹고 제게 윙크를 하며 나가니까 처음에는 정말 운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손님으로 받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100만 원이나 내고 왔기 때문에 그에 딱 맞는 100만 원 어치만큼 받으려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00만 원 어치에 거의 도달한 날에 한 남자가 칼국수를 먹고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나도 결심을 하고 얘기를 했죠. 이제 99만 원 어치 드셨네요. 죄송한데 이제 그만 주신다면 좋겠어요. 그러자 남자는 그렇군요. 10,000원이 남았군요 하면서 돌려드릴게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준비해 두었는데 여기 3,000만 원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 돈이 다 사용될 때까지 매일 와서 칼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래요? 만일 미팅 싫으면 함께 한 번만 데이트해 주세요. 이런 뭐 다 있는 미친 놈이 있네요. 쟤처럼 매력적인 미친 놈을 만난 적 있나요? 내가 그렇게 싫은가요? 그동안 100만 원어치 칼국수를 먹으러 온 것을 보면 몰라요? 저는 성실한 녀석이에요.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지만 나름 덩치도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한번 만나보세요. 됐어요. 말도 안 되게 꼴 좋게 꼬라지를 해서 황당해서 거절하니까 이 남자는 한동안 서 있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두꺼비 같은 남자는 싫고 딱 봐도 돈 많아 보이지도 않아서 그냥 보내려고 했어요. 남자도 생각보다 포기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자가 먹은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보니 이 남자가 지갑을 놓고 간 것 아니겠죠. 후다닥 지갑을 들고 뛰어나갔는데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지갑을 경찰에 신고할까 했지만 괜히 또 훔쳤다는 오해를 살까봐 지갑에 있는 남자의 명함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명함을 보니 서울 땡땡땡 벤처 회사 대표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돈 하나 없는 거지 한량인 줄 알았지만 명함을 보고 의외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았더군요. 제 지갑을 놓고 가셨어요. 저런, 급하게 나오느라 그런 거였나 봐요. 가지러 언제 오실 건가요? 죄송한데 직접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잃어버리신 분이 찾으러 오셔야지요. 어떻게 그쪽으로 갖다 드릴까요? 우편으로 보내드려야겠죠? 아니요. 전 권한이 없는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니 지갑 좀 가져다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단 와서 보셔야 알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해 가지고 전화를 끊고 엄마께 물어봤어요. 엄마, 리지갑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통화한 적 있어요? 서울로 가져다 달라는데 가져다 주는 게 어떠세요? 이걸 왜 그 사람이 가져와야 해요? 암만 말고 가서 와요.
조금 이상했죠. 엄마도 그렇게 말하니 제가 그 상황에서는 못 가겠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기차표를 끊고 서울로 갔죠. 남자의 사무실 방문을 구하러 가서 생각보다 꽤 큰 사무실이었고 대표이사 아무개 씨를 찾아왔다고 말하니 비서가 사장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으리으리한 사무실 분위기에 약간 압도당할 뻔했지만 빨리 나오려고 지갑을 내밀었어요. 대체 이걸 왜 직접 갖다 달라는 거죠? 우리 엄마와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결국 오를 줄 알았어요. 지금 일부러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한번 따로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 짜증나. 되었고, 엄마와 관련된 일이 뭐예요? 엄마도 바로 와서 보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아, 그거요. 결혼 승낙입니다. 저랑 몇 달 뒤 결혼하실 거니까요. 장모님도 그걸 허락하셨고요. 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하고 그 길로 기차를 타고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막 따졌죠.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엄마가 진 빚을 했다고 해야죠. 돈을 갚아주고 더 큰 집으로 옮겨줄 테니까 이주할 생각이라고 막 나가시면서 자기 사생활이 괜찮은 것 같다며 근데 적절한 여자가 없다던지 뭔가 그러는 듯한데요. 한 달 동안 칼국수를 시켜 먹으면서 우리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두 번은 못 볼 사람이라 생각해서 나에게 결혼하라고 추천해주는군요. 어머 그 사람 뭐를 보고 결혼하라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남자 또 없다고요. 성실하고 능력도 나쁘지 않고 딱 봐도 사생활이야. 넌 사무실에도 다녀왔으니까 알 거 아니야.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 그 남자에게 시집가야 한다고. 엄마는 나를 팔아넘기고 있잖아. 내가 무슨 심청인 줄 알아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죠. 여자는 무조건 잘 시집가야 한다고. 장땡이라고 나의 장가간 곳이 월급쟁이인 나는 다 필요 없다.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남자를 만나서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와 사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라면 항상 엄마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었어요. 남자분은 항상 눈도 엄마가 나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한 번만 몇 번 만나보기로 하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와 딸은 보는 눈이 같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만나보니 사람이 성실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이었어요. 집에 와서 칼국수 100만 원어치를 사 먹은 것이 어거지로 그런 게 아니라 뚝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결국 저는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 줄 거예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에게 도와주었지만 결혼 자금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내가 다 거부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요. 정말로요. 그렇게 찰떡 같은 남편의 약속을 믿고 결국 결혼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돈도 차곡차곡 잘 모아두었고 결혼 준비를 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술이나 담배도 안 하고 도박 같은 취미도 없어서 집안일에만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잘 벌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남자를 만난 것은 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운명적인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복받은 여자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 가기 전까지만은 그러웠어요. 세상의 다른 시댁들과 마찬가지로 시누이와 시모는 저를 그렇게 좋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시누이가 둘이나 있는데 둘 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어서 한 명은 카이스트 연구원이고 다른 한 명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중졸인 저를 무시하는 듯이 대했습니다. 처음 만나서부터 시누이들이 저한테 상대방이 대뜸 물어본 말은 혹시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였다. 그에게 대답했다. 네,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아하, 그러면 유학을 다녀왔나요? 어느 해외 고등학교를 다녔나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니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물론 그에게 덧붙여 물을 때, 그러면 중졸이시군요. 검정고시도 안 보셨구나. 하지만 다시 한번 대답했다. 언니, 중졸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 고통스러운 곳을 건드리나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니요. 나중에 야간대로도 다녀왔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던 것이죠. 요즘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아예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이 나를 깔보더라며. 둘이 얘기할 때 영어로 장난치는데 때로는 남편한테도 영어로 말하고 제게도 영어로 물어보기도 하고 남편도 영어로 응답할 정도로 상대방은 언제나 나를 무식하다고 영어로 욕을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로 욕을 해도 다 안다고 하는 건가요? 듣다만 해도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가요? 혹시 그 의미는 초면에는 학벌으로 눈치를 보이다가 요즘에는 학벌보다 실력이 우선되는 시대라는 말인가요? 듣자마자 바로 대답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다른 이에게 온당하게 말을 걸어 최저시급이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1억 원을 빌리면 은행에 얼마나 이자를 내야 하는지 묻는 것도 있었던 건가요? 대출 관련 질문은 해도 답하기가 애매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만나면 월급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는 1,000만 원도 안 돼요. 한 달에는 자기 손으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나는 지금도 벌고 있거든요. 경제학 박사학을 한다고 뭐가 더 될까요? 올해 시급이나 금리는 전혀 이해 못하고 자기 돈으로 돈을 벌 줄도 몰랐는데 깡통 박스가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시누이들이 먹던 사과를 내려놓았고 시모는 저를 놀랍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남편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내 눈치를 살피더군요. 근데 난 틀린 말을 한 건 없어서 처음부터 무시한 게 신의 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시누이들은 신경질이 나서 저희랑 밥 먹다가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속이 후련했어요.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자기도 진짜 웃기다. 내가 무슨 면접 보러 온 줄 알았다니 내게 학력을 물어본다는 건 너무 웃기다. 무슨 사람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데 그런 걸 알지 않은데 일단은 엄마 허락은 받아야 해요. 엄마 허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맞겠죠. 결혼은 무슨 취지에서 하는 것인가요? 또 너무 솔직해졌네요. 스스로 생각해도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제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입이 삐뚤어져도 진실을 말해야죠. 그런데 시무랑 시누이는 그날 아주 괴롭혀 보더군요. 여자는 남편에게 결혼 허락을 받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거절당할 거예요. 그래, 그럼 결혼 끝이야. 차라리 잘 됐네. 뭐,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해놓고 고작 엄마랑 동생들한테 비밀기냐?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허락 안 해도 나 결혼할 거야. 어머니가 제가 포장해서 그만 뒤져 버린다고 했다며. 그래도 나랑 결혼하겠다고 할 거야.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자.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더 든든해졌어요. 저는 마마보인 남편은 딱 질색이었어요. 안 그래도 시댁살이가 싫어서 그동안 결혼을 기피해온 건데 이제 와서 남편이 저를 그렇게 이해 못한다고 하면 남편이랑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남편이 다행히 날 따라왔어요.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채 신혼살림을 남편의 아파트에서 시작했죠.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어머니께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해요. 남편은 사업가라 돈을 잘 버는 편이라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사업 때문에 바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곤 했죠. 낮에 혼자 있는 때가 많아서 시모한테 전화가 왔대요. 결혼식을 나한테 따지지 말고 시댁의 도리를 지켜야겠지요. 그랬더라고요.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예의를 차리고 정중히 인사드릴게요. 그럼 내일 와서 신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제대로 해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겠니? 막말을 퍼붓고 나서 나는 두 자매의 마음이 아주 상해서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조금 말이 지나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면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시모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나갔어요. 거기에 도착했을 때
두 자매는 명품으로 풀 착장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편한 옷으로 갔었는데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쓱 스캔하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저도 빈정거렸지만 그날은 사실 꼬인 상황을 푸는 날이었기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버스가 많이 늦어서. 아니요, 차가 없어요. 오빠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해야 해요. 우리가 아직 신혼인데 이렇게 사치스럽게 행동해선 안 돼요? 왜 차가 서 있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30이 넘어서도 엄마한테 얹혀 사는 것보다 낫겠지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시끄럽네요. 오늘도 시작부터 싸우는 거니? 얼른 자리에 앉아. 저는 어차피 지고 들어갈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자리에 앉았어요. 시모가 예약한 곳은 하필 프렌치 레스토랑이더군요. 메뉴판을 딱 펼쳤는데 제가 아는 메뉴는 하나도 없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메뉴만 잔뜩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파리에서 유학할 때 먹었던 것이 떠올라요. 그때 참 맛있었는데 이거 시켜볼까요? 좋아.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언니도 얼른 고르세요. 네네.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메뉴를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다고 해서 프렌치 레스토랑에 처음 가보는 것은 아니시리라고 생각되고 메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안쓰러워합니다. 여기요, 여기요. 혹시 칼국수를 팔고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딸과 어머니는 내가 한 말에 웃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놀리는 것이 분명해졌죠. 웨이터가 왔지만 칼국수는 판매하지 않지만 칼국수와 비슷한 식감의 요리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상관없어요. 그냥 기본 메뉴 중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이야기로 저녁 식사가 마무리되었죠. 혹시 빕스나 아웃백 같은 곳에 가보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럼 차라리 맥도날드로 가요? 저는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 알아서 드세요. 저는 원래 많이 안 먹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짝이 없는 식사를 하고 난 후 1시간이 흘렀죠. 그날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쫄쫄 고팠는데 음식은 입에 안 맞고 배는 고프고 슬슬 열이 나더군요. 이런 자리를 선택한 것 자체가 제가 골탕 먹이려는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복수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제안했어요. 밥 먹고 서로 운동을 같이 하면 친해진다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테니스 한 게임 치러 갈래요? 테니스 좋죠. 저도 주말에는 테니스를 치러 가요. 언니, 테니스도 잘 치는 줄 아세요? 매일 장사의 시간을 할애하여 테니스를 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는 것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소화도 시킬 겸 한번 가보지 뭐예요. 제가 제법 잘 치는 편이니 함께 가시죠. 사실 제가 중학교 때 3년 동안 테니스부에서 활동했었어요. 제가 키는 작지만 팔다리가 긴 편이라 테니스를 잘 쳤어요. 그때 선생님도 저에게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 운동부에 정식으로 들라고 권유했었지만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테니스로는 웬만한 사람에게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니스로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리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근처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가서 큰 시누이와 함께 시모랑 시누이 둘, 그리고 나와 이로 나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말했는데 아니요. 1, 3으로 하죠 하니까 시누이들은 혼자서 우리를 상대로 치겠다고 하던데요. 제가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 말하니까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그냥 선대일로 덤벼달라고 합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완전 팔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3, 1로 테니스를 치게 됐고 저는 혼자로 공을 받아내며 가볍게 쳤어요. 대략 10분이 지나니까 시모랑 시누이들이 헉헉거리면서 지쳐있더군요. 저는 지치지도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언니, 테니스 쳤었구나. 와, 뭐야 이거 불공평하잖아. 원래 이 게임 시작할 때 불공평하게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한때 테니스 부원이었다는 걸 알리지 않는 시누이와 시모는 제가 던진 공을 쳐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슬슬 공을 이상한 대로 쳤죠.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혼자서 공을 다 받으려다 보니 나야. 너 지금 어디로 공을 보내니? 아, 언니, 아파요. 진짜 꼭 이렇게 세게 칠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손이 잘못 나갔네요. 그렇게 1시간 동안 골고루 마사지 시전을 해주고 게임을 끝냈죠.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신우이와 시모가 온몸을 주무르더군요. 저한테 공 맞은 부분이 삐끗했던 것이고 군데군데 멍이 든 곳도 있었어요. 제대로 복수를 해준 거죠. 아참 힘든 경기였네요. 다음부터는 1은 치지 말아야겠어요. 언니, 이거 봐요. 멍 다 들었어. 나도 온몸이 멍청이야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맞죠? 무슨 소리예요?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공이 헛나가는 거죠. 다음에는 연습해서 올게요. 결국 시모와 시누이는 테니스 친 다음 날까지 끙끙 앓아서 누웠죠. 그런데 이걸로도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못된 습관은 안 돼야겠어요. 고쳐지더라도 저는 충분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시누이들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도 틈만 나면 저를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날 사건도 평소처럼 시댁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아, 요즘 입맛도 없고 몸에 맛있는 것 없니? 남들은 오빠가 결혼하면 언니가 요리도 해주고 그렇다던데 우리 배짱 좋은 언니는 시댁에 와서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다며요. 언니, 칼국수 재료를 모았다면서요. 그럼 저녁으로 칼국수 한번 맛있게 끓여줘요. 저는 오히려 아가씨들이 부엌에 들어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들은 요리하는 법을 전혀 몰라요? 어머어머, 우리는 머리 쓰는 직업이니까요. 몸 쓴 일은 없어요. 고급 직원들은 원래 명확한 지시를 따를 뿐이에요. 블루 컬러가 멈추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몰라요. 언니가 블루클린 한다는 걸 이해하면 돼. 당연하지. 중절이 이런 박사 집안에서 시집 온 후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법은 어딨어? 말도 안 되지. 내가 너한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어? 그래. 새로운 것을 해보자. 이번에는 칼국수를 멋지게 끓여보자. 솜씨가 있으니 맡기겠어? 그때 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며 끓여왔어요. 뻑하면 중졸인데 뻑하면 칼국수집 딸이라고 그러다가는 제게 무례를 범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게다가 남편도 이상하게요. 시댁에 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거실에 누워 TV만 보고 있는 게 아닌데요. 대체 이 집안 사람들은 언제까지 나를 무시할 건지 열받아서 이번에 제대로 먹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엄마로부터 배운 대로 칼국수를 끓였어요. 부엌에 들어간 사이 시댁 식구들이 또 영어로 저를 까더군요. 사기꾼이라니, 난쟁이 똥자루라니 그런 욕을 하면서요. 그런 동안에도 저는 묵묵히 칼국수를 끓였어요. 그리고 정성껏 식탁에 차려서 시누이와 시모를 불렀습니다. 냄새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끓여주는 칼국수도 다 먹고 호강하네요. 잘 드시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계속 드세요. 야, 이 음식의 맛이 어떤지 알아? 죄송하지만 이거 너무 매워. 저는 칼국수에 청양고추를 갈아 넣은 채로 많이 넣었거든요. 거기에 겨자도 손으로 풀어서 짜증스럽게 맛을 더했거든요. 한 젓가락질 했더니 시모랑 시어미 남편은 너무 매워서 엄청 흔들렸고 그 다음 차례대로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빨리 나오래. 내가 더 급해하니까. 너 대체 뭘 했어? 이건 범죄야. 범죄. 어머니, 왜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다들 매운맛을 좋아해서 저는 맞춰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봐. 진짜 내가 방꾸러뜨련 해. 언니, 지난번 테니스 때도 그러던데. 우리랑 전쟁하자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길지 해보죠. 저는 그렇거나 말거나 복수를 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누이가 시모가 김장을 담갔다면서 김치를 먼저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김장을 담기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넘겼어요.
속으로 나이스 하며 김장을 하고 저녁에 라면을 끓여 김치랑 함께 맛있게 먹고 잤어요. 그러다가 김치에 뭘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속이 안 좋아져서 밤새 설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 그날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다가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놀라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출장에서 급하게 돌아와서 병원에 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님이 담근 김치를 먹고 김치 엄마는 절대로 김치 같은 것을 안 담글 줄 알았는데 먹어온 세월 동안 뭐라고 이럴 수 있는지. 장난치는 건가 보다. 당신한테 복수한다고 동생 짓인 것 같아서 설마 그럴까 하고 시모한테 전화했더니 진짜 김치를 담았다는 기억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깜빡한 건가요? 진짜 그 순간에 화가 나서 홀로 빡쳐서 열받았는데 남편은 당신이 너무했어요. 어떻게 하면 매일 시누이들 골탕 먹일까만 고민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정이 붙겠어? 맨날 고양이랑 쥐처럼 싸움이나 하지. 자기가 지금 누구 편들고 있는 거야? 나보다 아직도 신우야. 견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맨날 동생들 골탕 먹이는 건 사실이잖아.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승리할지 고민하고 있어. 내가 결혼 잘못했네. 잘못했어. 자기가 이딴 식으로 나올 줄 정말 몰랐어. 믿는 도끼 발등 찍혔네. 그럼 내가 꺼져줘야겠네. 꺼져줘야겠어. 알겠어. 다시 나 찾지 마.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친정 엄마 댁에 가서 며칠만 있다 올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부재중 전화가 오고 시모랑 시누이들이 번갈아 전화했지만 하나도 안 받았고요. 너무 서러워하고 억울해서 대구 엄마 집에 가서요. 하소연을 하고 싶었는데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칼국수 집에 도착하니 문이 닫혀 있는 거 아닐까요? 365일 가게를 여는 엄마가 가게 문을 닫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옆집 상점 주인에게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살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 앞에 평소에 보지 못한 비싼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옆에는 정장 차림을 한 깍두기 머리를 한 남자들이 서 있고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도 못했고 가게에서 외쳐서 우리 집이라고.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어떤 남자와 얘기를 하면서 울고 있더군요.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당황했어요. 그 남자가 나를 보자마자 일어서며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제서야 너를 만났구나. 누구세요?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건가요? 인사를 드려야 하는 분이니 낳아주신 부친이세요. 그 순간에는 내가 부친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를 임신시키고 몇십 년 전에 떠난 부친이 어느 날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부친은 럭셔리한 옷을 입고 돈 많은 회장님처럼 보였고 난 어리둥절하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부친은 엄마와 헤어진 후 서울로 올라와 무역업을 하며 수십억을 벌어 부자가 되었어요.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도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기업가가 되었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조용히 있던 중에 TV에서 띄우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TV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나는 너를 만났구나. 아버지가 너를 놔두고 떠나서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였고 진짜 아버지란다. 돌아오신 거냐고요? 물론이지요. 지금부터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엄마와 너를 다시 보살피겠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것은 모두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되어 대구에서 생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랑 재회하고 결혼한 과정과 지금 시골에 사는 부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다 말해서 시부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그러더군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은 어떻겠니? 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시누이들도 보통이 아니라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가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죠. 또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에 이혼이란 사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들은 괴로운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자기들에게 기어들어오라고 협박했어요. 그런데 승부의 작전은 제 예상을 한참 뛰어넘었어요. 한글 문법에 맞게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뛰어넘으려고 하던 어느 날 시누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나 지금 연구 안에 왜 갑자기 들어가?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가 딸을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한 기업에서 갑자기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더대. 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지? 회사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던데 알고 보니 생부가 신우이의 연구원 측의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한 회사의 회장 지시로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깜짝 놀라 전화를 걸었더니 생부는 가만히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신우이가 다시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혹시 언니, 땡땡땡 하면 그분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모르는 회사인데 왜 그런 거죠? 거기가 우리 회사 거래처인데 갑자기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팀장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언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대요. 대체 무슨 말인가요? 언니는 영어도 못하고 중졸인데 어떤 능력으로 그런 업체에 지시를 내려 거래를 하지 않게 만든 건가요? 알게 된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제 생부의 존재를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심호 없이 조용히 시누이 둘을 불러서 TV를 켰죠. 그날 TV 뉴스에서는 제가 생부와 함께 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 보였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시중에 있던 시누이 둘이 깜짝 놀라더군요. 우리가 사람을 완전 잘못 봤네. 알고 보니 회장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상황을 언니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해봐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을 해볼게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라면 무슨? 나 오빠랑 이혼하고 싶은데 오빠를 좀 설득해줘요. 나하고 이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오빠가 이혼하게 설득해주면 언니가 회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네, 노력해 볼게요. 시누이 둘은 몇 일 후 남편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남편이 연락이 왔다. 이혼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장 찍으려고 하는데요. 일이 해결된 것에 기뻐했기 때문에 생부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생물은 다시 시누이가 있는 회사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느 날 태도가 돌변해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왜? 당신 정체를 알았으니까? 당신 아버지도 뭐라고 알고 보니 신우와 나, 시모한테 제 생부가 부자라는 걸 알고 절대 이혼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위자료를 확실히 뜯어내야 한다면서 남편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저는 또 상황이 틀어진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번에도 방법이 있다고 하시며 일단 한 달 정도 시모를 지켜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승부한테 받은 자료를 들고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심오한 남편과 시누이가 모여 있더군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젠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남편과 이혼을 원하면 50억을 내라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태도를 바꿔버리나 싶네요. 이것은 두 분이 함께 흘린 것 아닌가요? 어차피 언니도 생각해보면 인생이 역전한 것 아닌가요? 우리 덕분에 그냥 후불이라고 생각하거나 로또 당첨금 세금이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제품 속에서 꺼낸 한 장의 사진을 시모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시모가 다른 남자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생부가 저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시모를 정도로 악독한 사람이면 분명 뒤에 먼지를 피울 거라고 한 달만 사람을 붙이면 뭔가 증거가 나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서 지켜보니 시모의 바람피는 현장이 드디어 잡힌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먼저 이혼시켜드리는 수밖에요. 너 이걸 어떻게? 어머니, 이 남자와 바람을 꽤 오래 핀 거야. 아버님도 알고 계신 걸까요? 당장 그 사진을 내지 못하면 어떡해? 얼른 그 사진을 빼앗기지 않게.
시누이 2명이 제게 다가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나는 두 사람을 가볍게 제압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때 시모가 내 머리카락을 뜯으려고 하자 나는 테니스 체조로 시모의 몸을 후려쳤다. 시모는 바닥에서 구르며 소리를 질러댔다. 너 때렸어? 사람 때렸어. 정당방위야. 어머님이 내 머리카락을 뜯으려 했잖아. 아니야, 우린 힘으로 싸워볼래? 그래, 가자. 여자 둘이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벌이려 했고, 그래서 나는 시댁에서 시누이 둘 상대로 2-1의 승부를 벌였다. 그 싸움은 정말 볼만했는데, 키가 크고 강한 두 시누이를 차례로 때려 눕히는 나는 156cm다. 밖에 안 되는 단신이었다. 신의 두 번째를 흠씬 두들겨 패주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 작은 시누이가 그 사이에 나에게 달려들어 사진을 캐어 나의 머리를 꼭 쥐었어. 그리고 나는 사진을 보여주듯이 빳빳하게 찍고 있었어.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공중을 날아다녔어. 웃음 박사님, 머리가 그렇게 안 좋으신가요? 그 사진을 빳빳하게 찍으라고 제게 말해주셨어. 내가 내장을 가져왔어. 어차피 원본은 별도로 있잖아. 진짜, 완전 범죄로 무서운 여자였네. 알고 보니 너는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시모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이 나에게 물어보더군. 남편은 이미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어. 시모와 나는 번갈아가며 서로 노렸고 나는 돈을 위해서가 아닌 이유로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했어요. 이미 무엇을 원하는지 다들 알잖아요. 이혼 도장을 찍어주세요. 당신, 정말 잔인한 여자다. 이렇게 사악한 여자라 생각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나도 당신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라고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고 이제 그만 찢어져야 해요. 그래서 나는 시모의 외도를 숨기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었어요. 50억을 받지 못한 시누이 두 분은 저와 남편이 이혼하는 것을 변호하는 법정까지 쫓아왔고 그랬자 소용이 없었어요. 생부가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그 둘을 회사에서 해고시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둘이 시댁대기 연구원으로 취직해 있다는 것도 드러났죠. 시모는 나중에 바람피는 것이 들통나 결국 15세 소녀에게 들킬 정도로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위자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쟤는 생부가 소개해준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국 재혼했습니다. 지금은 새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릴 적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나이가 40이 돼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악몽과 시댁살이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두고 오늘 사연을 적었습니다. 지친 여성 구독자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질 뻔했어요. 다행히 갑질을 한 시누이와 시모가 벌을 받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학력이 좀 높다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법이죠.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